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도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고, 이제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AI가 현실이 된다. AI 활용과 악용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해질 거고, 실제로 AI가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은 개발자들의 평균 코딩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뿐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2023년까지 얘기일 것 같고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AI 활용 서비스들이 막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링크드인에 댓글 이런 식으로 달았었거든. 처음 컴퓨터가 나타나고 스프레드시트가 발전하고 엑셀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모든 사무직들이 이것 때문에 장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사무직이 됐지 사무직들이 사라지진 않았다. 그쵸. 그래서 AI도 결국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늘 얘기하는 AI를 가지고서 디렉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못 살아남을 거고. 다만 그래서 이제 AI가 정착이 되고 엑셀처럼 너무나 당연해지면 언젠가는 이런 기술적 평온이 찾아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202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챗GPT라는 게 나왔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식 백과사전을 쉽게 표현하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인류가 형성되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나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정말 원신이던 시대에 불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그 불을 수용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일 속도가, 한 10년 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게 뭐 한 7, 8년 걸렸다고 치면 이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 인공지능을 가지고 혹은 이 이제 뭐 LLM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예전에는 이거 갖고 뭐해 그냥 신기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벌써 이미 상업화를 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졌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포지큐브가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회사들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 세미나를 듣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농도가 되게 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이 AI 가지고서 이것저것 플레이 많이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뭘 만들어서 검증한 데도 있고, 이미 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기술이 정말 유용하고 좋다라는 거를 깨닫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23년에는 아직까지는 POC의 시간이었던 건데 24년부터는 하나둘씩 나오고 25년부터는 안 쓰는 게 없고 26년, 7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쓰지 않은 서비스는 다 도태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년쯤 되면은 AI 안 쓰는 게 어딨어, 다 쓰지, 요즘 AI 안 쓰는 서비스가 어딨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도 AI가 그냥 온보드에 탑재가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네트워크 없이도 어느 정도의 가벼운 수준의 AI는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단 말이지. 그렇게 치면은 이제 안 쓰는 데가 없을 것 같아. 뭐 나도 당장 가족사진 찍고 사람 지울 때 포토샵에 있는 AI 쓰고 있고, 챗GPT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AI란 말을 굳이 안 꺼내지 않을까? 한 5년 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효과가 어디까지냐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윈도우가 뭐 처음에 그게 나오고 나서, 윈도우는 하면 좀 모르겠다, 오피스가 나와가지고 오피스 이제 막 파워포인트 모드 다 이제 이걸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고 당연히 이걸로 해야지 라는 형태의 에딩되는 파워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혹은 마치 우리 클라우드 시대가 열어지면서 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제 사스 아닌 게 없지. 네, 다 사스 많이 됐고, 사스에 기업들 생겨났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도 한 중견 규모의 그 사업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인 거죠. 이런 파급효과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메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미국의 시총의 탑 10 안에 드는 어마무시한 그 메가 캡들이 됐는데, 이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날지, 이게 뭐 셋 다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실 챗GPT 플러스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이 아직은 스페셜티가 있는 AI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아이들만 가지고도 세 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과잉공지능은 변론으로 하고, 결국에는 데이터 플레이를 누가 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챗GPT 오픈 AI의 강점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훌륭하다가 아니고, 트랜스포머에 먹인 데이터들이 제값을 한다에 가깝거든. 나도 지금 데이터 갖고 이제 AI를 서비스로 만들어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 어쨌든 LLM에서 가장 잘 워킹한다고 얘기하는 게 챗GPT.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에서도 제미나이 이런 게 나왔는데 아직 챗GPT 성능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못 따라가고 있지. 그 이유는 왜요? 그거는 뭐 먹인 데이터의 양이나 질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가 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알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는 AI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AI를 갖다가 이제 부품처럼 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어떤 인공지능을 쓰든 그 시대에서 제일 괜찮고 제일 가성비 좋은 놈 쓰면 되고 우리는 데이터 잘 들고 있으면 돼. 이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데이터를 모델에 맞춰서 썰어놓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컨텍스트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흐르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델을 튜닝을 해서 맞추는 거야. 이 모델이 이 데이터를 쓸 때는 청컬리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튜닝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는 모델 골라서 쓰고 그래서 미래는 지금은 챗GPT처럼 모델을 갖고 있는 쪽이 우위를 잡고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 갖고 있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엑셀로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포지션이 달라지듯이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 에 따라서 포지션이 결정될 거라고 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잘 다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 따라 개인의 역량과 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관점인 거고 저 이제 신규 비즈니스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느냐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피스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챗 GPT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이미 봤을 때, 만들어지고 있지. 생성형 AI를 봤을 때 뭐 미드저니든 뭐든 다양한 이제 그 사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만큼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느냐, 혹은 아니다 이미 어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 걔네들이 어도비가 다 그냥 다 먹을 거야. 그게 결국엔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거지 나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회사가 똑같은 데이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를 우리 회사 제품 정보 데이터도 그냥 아무렇게나 셉에 쌓아놓은 거랑 이걸 맥락에 따라 정리하는 거랑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랑 제품 정보를 연동시켜가지고 어떤 키워드 하나로 모든 걸 뽑아낼 수 있도록 콘텍스트를 만드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질 거고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친구들이 있고 이 다루는 것 자체를 서비스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회사에 와서 내가 전처리 잘해줄게 예전에 그 엔트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데이터를 들고서 그런 애들 붙여가지고 컨소시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사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가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질 거다라는 게 내 예측이기는 해. 그러면은 데이터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이 어디? 가장 유리한 기업이 어디냐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데이터는 흘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데이터는 물하고 똑같아. 데이터가 비가 내려가지고 지하수나 이제 강이 발원지에서 시작을 하듯이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생성이 돼.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야. 시계열적으로 생각하면 쭉 흘러가지고 이제 누구는 이거 갖다 쓰고 졌다 쓰고 해. 그리고 이제 큰 바다라고 산출물이 돼. 그리고는 사라졌다가 다시 비가 돼서 다시 돌아와. 이 데이터 플로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집어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제대로 흐르게 하는 기업들이 잘 살아남고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도태가 되겠지.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영화를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제 넷플릭스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 점프를 했는지 어디서 배속을 걸었는지 어떤 배우를 좀 더 눈여겨보는지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뭘 검색을 하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혹은 뭐 사업에서 나타나는 흐르는 것들을 다 포착할 수 있고 이 포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쪽이 더 유리하고 이게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그냥 다 흘려보내는 쪽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이제 활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능력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 이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기업들 되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좀 빅테크 있고 사실 테슬라도 되게 유리한 거고 걔들은 영상 데이터를 이미 뭐 10년 넘게 쭉 얻고 있으니까 다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VR 기기도 그런 얘기가 다 와. 이번에 비전 프로 보면 이제 안쪽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잖아. 물론 이제 메타 퀘스트 3도 이제 이런 게 달려있지만 얘네들이 단순히 이거를 추측해서 뭔가를 이제 이 시선에 맞춰서 띄워주고 앞에다 눈을 표시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야. 어떤 컨텐츠에 더 신경이 머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그걸로 컨텐츠를 또 개발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거든. 결국에는 우리 사람 몸에서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낼 수 있는 회사가 잘 될 거고 애플이지.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 차고 뭐 이렇게 막 덕지덕지 차고 있으면 이제 다 내 몸에 있는 데이터 다 빨리는 거지. 애플이 그쵸. 전 세계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